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48%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0.2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장중에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수차례 그냥 음전을 계속하고 또 다시 상승 전환을 하는 듯 등락을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FOMC 첫째 날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등락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변동 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대체로 약보합 혹은 강보합권에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극도의 공포 심리는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3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이제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일제히 굉장히 긴장한 모습인데요. 대기 모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달러화라든지 채권 시장도 최근에 달려오던 부분을 조금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날 그간의 강세를 소폭 되돌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오늘 103.4 수준을 나타냈고요. 이제 최근에 연준의 어떤 긴축적인 정책을 미리 외환시장이 선반영을 하면서 달러화가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돌림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채권 금리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는데요. 어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3%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장중에 3%를 다시 찍기도 했지만 마감 무렵에는 다시 2.96%대로 하락을 하면서 3% 아래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대기 모드에 접어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극도의 회피 심리라든지 공포 심리는 다소 약화가 된 분위기입니다. 며칠 동안 있어서 이제 최근 며칠 동안 계속된 장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sellers appear exhauste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매도자들이 이제 이제 살짝은 지쳐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난주 그리고 4월 내내 이어진 이 셀오프에서 살짝 이제 매도세가 조금 주춤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숏 또한 매도 주문 또한 조금 더 좀 긴장이 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롱보다는 숏 주문이 이제 롱보다는 조금 긴장을 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가에 그러니까 시장을 많은 약세론자들은 시장의 저점을 아직 저점까지 아직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심지어 약세론자조차도 내일 혹시 모를 어떤 리바운드 랠리, 내일 이제 주가가 랠리를 급격하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연준의 FOMC 결과 이제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내일 결과 발표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한 바에 따르면 내일 회의 결과에서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될 가능성이 99.8%입니다. 사실상 이제 거의 100%에 달한 수준으로 이제 방금 25bp 인상 가능성에 대한 말도 나왔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준은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50bp 인상과 더불어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켜봐야 될 요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이제 관건은 50bp 금리 인상이 이미 거의 확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5월부터 시행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5월부터 어느 정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지, 이제 연준이 지난 FOMC에서 한 달에 최대 950억 달러의 채권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최대폭으로 바로 5월부터 시작할지 뭐 그런 게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건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올해 남은 FOMC에서 연준이 얼마나 많이 50bp씩 금리를 인상하는지 여부입니다. 50bp 금리 인상이 이번 한 회가 아니라 잘하면 5월, 6월, 7월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50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남은 기간 동안 연준이 얼마나 많이 50bp를 인상하느냐 여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준이 50bp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입니다. 5월 FOMC에서는 50bp를 능가하는 75bp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지만 바로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6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 또한 역시 굉장히 큰 확률로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 다음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능성을 열어두는지 여부, 이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펼치는지 여부가 굉장히 이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런 멘트를 냈습니다. 시장이 현재 진짜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그리고 특히 75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파월 의장이 75bp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한 생각을 지지를 하거나 혹은 75bp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부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블랙록의 이제 CIO 역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50bp보다 더 큰 폭으로,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연준이 기준금리 50bp를 인상하면 이거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75bp 인상은 거의 이제 정말 과거로 이제 돌아가야지 그런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내일은 우선 50bp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언급, 그것을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가장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큰 지금 재료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FOMC 회의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있고 나서 이제 시장은 단기적으로도 이제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시장이 FOMC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장기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직후에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일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제 페드 드리프트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드리프트라는 것이 우리 운전할 때 운전 게임 같은 데서 카트 이런 데서 나오는데, 악셀을 이제 밟았다가 이제 뒷바퀴를 이렇게 미끄러지게 하는 이런 걸 드리프트라고 하죠. 이제 주식 시장에도 페드 드리프트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통상 이제 연준의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증시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또 최근에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저점 이후 총 12번의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FOMC 12번의 FOMC 회의 이후 사흘 동안 S&P 500 지수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 발표 직전 이제 어제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FOMC가 실제로
일어나고 나서 이 이벤트가 소화된 이후에는 S&P 500 지수가 대부분의 경우 하락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게 항상 들어맞는 케이스는 아닌데요. 지난해 9월부터 연준이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인 이후에는 추세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제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인 9월 이후에 FOMC 회의가 5번 있었는데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FOMC 이후 사흘 동안 주가가 모두 상승 마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FOMC 결과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큰 흐름을 정해주는 이벤트인 동시에 또 내일 하루만으로 봐서도 조금 약간의 변동성을 주는 이런 이벤트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봐야지 알겠죠. 네, 오늘 이제 S&P 500 지수 업종 중에서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 관련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 부동산, 자재 관련 업종이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보합 수준에 나타냈고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오늘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이 이제 포드 출신의 임원을 고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 또한 전기차인 애플카를 출시하는 것을 준비 중인데요.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알파벳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0.8% 상승했고 메타는 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은 이제 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엄청난 셀오프가 오늘까지 계속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결과를 내면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통신사인 AT&T 같은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제 고객 요금제를 인상시킨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상승을 했습니다. 여행 이제 호텔이나 이런 거 알아보는 웹사이트죠. 익스피디아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분기 순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1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주 중에서 오늘 엔비디아가 그냥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중립 수준의 투자 의견인 동일 비중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217달러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외에 지금 오늘 장 마감한 후에 에어비앤비와 AMD, 리프트, 스타벅스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한 결과 이제 에어비앤비와 AMD 같은 경우 실적이 호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두 회사 모두 매출이 70%가량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이런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AMD 같은 경우도 최근 PC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를 한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들 이제 뉴욕 증시의 어떤 리딩 인디케이터로 애플이랑 아마존의 주가를 매우 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대다수 월가 IB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중국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인 역풍을 맞는다고 해도 그것이 일시적일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시총 리딩 종목으로
점유율 우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가 더 많은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평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특히 이 두 주식을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 지수의 인디케이터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UBS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에서 트레이딩 플로어 근무하는 아트카이신 애널리스트, 이 사람은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하고 월가에서 이제 60년 이상이란 베테랑 투자자인데요. 지금 애플과 아마존 주식을 매우 유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급락을 이끈 종목이라는 점에서 아마존이 만약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셋오프를 재개를 할 경우 전체 주가가 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그래서 급락세가 재개되는지를 좀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 오늘 올해 총 저점이 150.10달러인데요. 이 수준을 이제 하회하고 혹은 15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이제 조금 기술적인 매도를 좀 촉발할 수 있다라고 이 선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 심리가 워낙 좋지 않으면서 월가 IB에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 전망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이제 주요한 메인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S&P 500 지수가 3,400선까지 폭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지수가 급락을 할 것이라고 본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이제 글로벌 경제의 어떤 성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경우 S&P 500 지수가 이 선까지 저점을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제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S&P 지수가 이 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400이라는 숫자는 이제 최저 200주 이동 평균선인 3,460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최저 3,800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어제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이클 윌슨 애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가을부터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나쁜 뉴스가 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가 뭐 이제 2년 정도 있었고 또 거의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실물 경제에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이제 훼손하고 전체적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의 실적 중에 기업들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는 것은 아마 1분기가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이 더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지난주에 크게 하락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현재 굉장히 과매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이제 공격적인 랠리가 일시적으로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약세장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워낙 낮은 레벨인 만큼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공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주요 월가 IB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S&P 500 지수 전망을 내놓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지금 작년에 윌슨 이 이코노미스트가 S&P 500 지수 올해 말 전망치를 이제 4,400선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또 앞으로 하향 조정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지난 4월 21일에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늘 이제 다우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두 가지
골자로 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높은 인플레 시대가 도래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인 2%까지 물가를 돌이키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플레를 이제 연준의 목표치, 장기 인플레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매우 공격적인 긴축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이 없는 인사입니다.